틈새 시장 중에 월등히 실적 잘 나오는 회사도 있거든요. 미국의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 고객사를 다 갖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0조 초과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글로벌 탑급으로 이거 완전 일종의 에코프로비움이 가진 강력한 하이니켄 양극재 기술 진입 장벽처럼.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2차전지 말고 혹시 또 주목해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신지? 전기차가 같이 커지면 결국 전기차 안에 많은 전기 장치들이 들어가잖아요. 전장. 예. 저는 전장도 당연히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전장 관련돼서는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사실 도태돼가지고 떨어져 나갔고, LG전자만 계속 적자인데도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심지어 한 5년 넘게 계속 적자였죠. 그러다가 원래는 올해 23년에 흑자 전환할 거로 예상했는데 더 빠르게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했거든요. 맞아요. 예, 올해는 이제 그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막 삼성 뛰어넘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전장 관련돼서는 뭐 밑에 작은 회사들도 있죠. 뭐 그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차량용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이 같이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가 주가가 견조하게 가야지 나머지 전장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LG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왜냐면 일단 전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전장이 LG전자 매출의 뭐 60% 70%를 차지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출에 위로 성장할 수 있는 볼륨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워낙 가전이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LG전자 입장에서는 가전이 그냥 기본만 해줘도 전장이요 연평균 30%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전장 LG전자만 봤을 때. 그리고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네, 수주 잔고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0조 초과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조가 매출에 한 방에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단계적으로 연간으로 쪼개져서 인식이 되니까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LG엔솔하고 LG화학이 워낙 굳건하게 완성차 업체한테 좋은 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배터리가 나갈 때 전장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렇게 협력의 개념으로 충분히 나갈 더 좋은 고객사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전기차도 배터리가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파워트레인 같은 구동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구동 관련돼서 이 LG가 마그나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마그나가 계속 적자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해요. 맞아요. 저는 이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주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LG가 전장 사업부도 적자였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지만 이 파워트레인 부분의 마그나 사업부도, 마그나가요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부품으로 치면 파워트레인 뭐 탑3에 들어가는 회사예요. 예. 진짜 큰 회사인데 LG랑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마그나 강점이 뭐냐? 미국의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 고객사를 다 갖고 있어요. 뭐 GM, 포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파워트레인 자체도 네. 배터리를 제외하면 그 전기차 안에 있는 주요 부품 중에 또 가장 원자재 포지션이 높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구동 모터 이거는 굉장히 큰 포지션인데 워낙 배터리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파워트레인의 뭐 글로벌 선두권 업체인 이제 마그나가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했고, 마그나가 당연히 LG전자 연결 실적으로 이익에 기여를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 자체가 평균적으로 전방 시장이 20%씩 성장하고, 심지어는 그 차량용 그 디스플레이, 요새는 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연평균 2029년까지 한 29% 정도 평균 성장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지금 계속 전기 장치화 되고 있고, 그렇죠. 테슬라가 그 높은 밸류를 받는 거는,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다 뿐이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차 자체는 진짜 별로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전혀 1도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완성차 업체도 현대기아차랑 스텔란티스랑 BMW랑
그죠? GM이나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갖고 있는 휘발유차에 대한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안 뛰어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선점 효과를 잘한 거죠. 전기차 시장에 먼저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그 높은 밸류를 받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테슬라도. 자율주행 단계가 계속 발전하면 차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안에서 엔터를 할 수도 있고 내 사무를 볼 수도 그쵸. 있고. 예. 그럼 그건 다 뭘로 돌리냐? 그럼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시장은 뭐 경쟁력이 그렇게 없어서 약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는 좀 사실 쉽진 않고 변동성도 크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느 기업이든 삼성은 삼성 SDRN, SI 시스템 통합 업체가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거든요. 현대차는 현대 오토앱을 갖고 있고, 그렇죠. 신세계는 신세계 INC를 갖고 있고, LG는 LG CNS를 갖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경쟁력이 없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라는 강력한 일단 이 전방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강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3위에서 5위권하는 현대차라는 막강한 그 전방 산업이 있는데 현대차 관련돼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거는 현대오토에버에 거의 몰빵으로 다 몰아주거든요. 현대오토에버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잘 개발하면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도 네. 최근에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연평균 20%씩 성장하는데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전장이랑도 연결되는 게 뭘까? 전장은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면 디스플레이. 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콕핏. 그럼 디지털 콕핏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도 현대오토에버거든요. 뭐 텔레칩스 이런 회사도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대장주는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될 수밖에 없고 현대차 그룹에서 전동화하는데 2026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시대 전동화에 뭐 거의 100조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100조 중에 주력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게을리하지 않겠다. 소프트웨어도 30조 이상 개발하겠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지는 게 소프트웨어고,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제일 크니까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클 거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오토에버고, 현대오토에버가 전혀 뭐 주목 못 받았죠. 사실 뭐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막 HL 만도니 뭐 SL이니 이런 회사들도 소리 소문 없이 자동차 부품주 갈 때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뭐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전장은 역시나 LG전자가 앞으로 전장 사업부가 가전 사업부를 뛰어넘으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전 사업부만큼의 매출과 이익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그나, LG 마그나도 굉장히 이제 실적 기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LG 마그나 자체가 워낙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다수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그 대표님께서 네. 이제 또 하반기에 특별히 또 2차전지 외에 주목하고 계신 섹터 있으세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키포인트는 이제 실적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매크로는 뭐 그렇게 막 매크로 이슈에 우리가 계속 매몰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데 실적 뭐가 좋을 거냐. 2차 전지는 사실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실적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외에 저는 반도체는 역시나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 같고, 그때 말씀드린 기술 진입 장벽이나 구조적인 기술 이슈를 써야 되는 뭐 HPSP, 그다음에 그 EUV 관련돼서 SNS대 이런 회사들은 계속 차별화된 실적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SNS도 매출과 이익이 거의 3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HPSP도 매출과 이익이 거의 50%씩 성장 예상하고 있고, 그건 이제 반도체 단에서는 특정 기업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 계속 올해 내년 초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틈새 시장 중에 월등히 실적 잘 나오는 회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라면값 떨어뜨린다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해가지고 네. 농심 비롯해서 오뚜기, 삼양식품, 뭐 삼양사 다 막 박살 났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20%씩 빠졌었거든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렸는데 뭐 그 내린 폭 자체가 일단 굉장히 적고요. 삼양식품은 제일 메인인 불닭볶음면은 가격을 안 내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이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라면 가격 내리고 오르는 거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이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찍을 건데 우리나라 전체 라면 상반기에 판 것만 2조 넘게 팔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와. 거기 55%가 삼양식품이에요. 55%요? 55%. 절반 이상이요. 전체 라면 수출의 55%가 삼양식품이에요. 농심이 많을 것 같죠. 언제 그렇게까지 네. 됐대요? 아 언제 그렇게 됐냐면 2년 안짝이에요. 네. 불닭볶음면 네. 파워가 네. 진짜 세네요. 진짜 세고요. 야 언제 때 불닭볶음면이 하신데 아직도 여전하다니까요. 중요한 건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 그러니까 불닭볶음면만 해도 야 중국 포지션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국 포지션은 점점 낮아지고요. 심지어 중동, 그다음에 유럽, 북미를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에 저는 너무 높은 그러네요. 밸류에이션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니신푸드 일본 라면이 1등인데 니신푸드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요. 30% 육박했는데 지금 21%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9%를 누군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가져갔어요. 농심은 진짜 계속 미국의 라면 시장 침투율이 계속 올라서 2등까지 올라왔고요. 니신푸드랑 4에서 5%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나고요. 10등 바뀌었던 삼양식품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지금 6등이에요. 지금 라면 시장에서. 근데 농심의 라면이랑 삼양식품의 라면은 비싸요. 싸게 안 팔아요. 심지어 국내 가격보다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파는데 미국의 평균 라면 시장 가격은 1.6불 정도 되는데 1.6에서 1.7불인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2불 넘게 받는데요. 2.2불을 받는데도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농심의 또 그 짜파게티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것도 2불 넘게 받는데 역시 잘 팔리고. 라면은 이 식품 쪽은 곡물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최근에 곡물가가 특별하게 뭐 튀는 현상도 딱히 없었고. 네네 맞아요. 그 말씀 주신 그 원재료 되게 중요한데 원재료 그 밀 가격 같은 경우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또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뭐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막 폭등만 나오지 않으면은 라면 회사들의 이익률이 그렇게 갉아먹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재미난 건 그 소스도 엄청나게 팔린대요. 소스만요? 네, 소스만. 네, 소스 비중 20% 미만인데 이게 소스가 더 마진이 좋거든요. 근데 이 소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에서. 네.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그리고 얘네가 한번 맞아요. 삼양식품이 나가사키 짬뽕 때문에 잘못 캐파 늘렸다가 한번 코되게 혼났거든요. 매출이 안 늘어나가지고 그만큼. 그래서 캐파를 5년 동안 증설을 안 했어요. 엄청 보수적인 증설. 그래서 그 삼양식품이 나가사키 짬뽕 더 잘 될 줄 알고 캐펙스 늘렸다가 한번 진짜 코되게 혼났거든요.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캐펙스를 안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밀양에 연간 6억 개 라면 만들 수 있는 캐펙스를 50% 넘게 증설을 한 거예요. 한번 당했잖아요. 5년 동안 증설을 안 했다니까. 그 왜 증설했겠어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해외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밀양이요 가동률이 공장은 또 이게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이 40%대밖에 안 나와요. 초기에는 원래 가동률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생산 수율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거의 80%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풀캐파로 돌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미친 듯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계속 좋을 거고 삼양식품 아마 2분기에도 계속 최대 실적 찍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1,000억 이상 이익 내는 회사인데 라면 회사들이 진짜 이익률이 짜요. 맞아요. 진짜 짜요. 농심도 그렇고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이익률이 3% 막 4% 이렇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어마어마합니다. 농심의 이익률에 4배, 5배 나오거든요. 볼까요? 삼양식품 이익률 한번 보실까요? 10%, 10.2%. 근데 이게 내년, 내후년에 13%까지 개선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계속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거의 10%대 이익률 나왔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한데 이제 보시면 11% 정도대 영업이익률 나오네요. 10.8%.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동률 더 좋아지면 최고 좋을 때는 14.7%까지 이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초중반 나오는 거니까
뭐 농심이나 CJ제일제당이나 오뚜기에 비하면 3배 넘는 이익률이니까 월등히 좋다. 그래서 라면 업체는 앞으로 실적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가는 비싼데 엔터도 계속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엔터 진짜 끝장납니다. 엔터가 뭐 흠잡을 게, 주가 비싼 거 말고 흠잡을 게 없어요. 지금요 BTS가 음반 100만 파는데 4년 8개월 걸렸는데 뉴진스가 이거 7개월 만에 돌파했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와, 뉴진스 진짜 짱이에요. 진짜. 짱이네요, 네. 진짜. 르세라핌이 1년 안 걸렸대요. 르세라핌 비슷해요. 한 8, 9개월 걸렸다는 것 같아요. 100만 장 파는데. 근데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이 걸그룹 안 나올까요? 지금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앨범 판매량이요. 와. 역대 사상 최대 앨범 판매량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앨범 판매가 뭐 급격하게 꺾일 거냐?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기존의 일본하고 중국 시장을 넘어서 라면이랑 약간 비슷해요. 북미하고 유럽을 지금 막 진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미하고 유럽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돼요. 4% 언더거든요. 그럼 이게 못해도 15에서 20%까지 커지지 않을까요? 네. 하이브 하면 이제 위버스란 플랫폼이 있거든요. 지금 플랫폼의 가치는 하이브의 주가에 뭐 거의 반영이 100% 안 됐다고 보고 있고, 또 디어유란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플랫폼의 가치가 사실 엔터 회사들을 더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다.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위버스가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뭐 MAU라고 하잖아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지금 당연히 1000만 넘었고요. 올해 2023년 말까지 가면 2,700만 돌파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우리 구독자 수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니 2,700만에 10%만 270만만 이게 굿즈 상품 사주고 팬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270만이라니까요. 그죠? 우리 구독자 100만만 돼도 막 진짜 난리 나는데 그죠? 100만 되실 거예요. 저는 일단 10만이 목표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플랫폼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매출과 이익의 레버리지 극대화 효과를 노릴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엔터 회사들 이제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현지화 하잖아요, 지금. 물론 A2K가 뭐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A2K를 시발점으로 현지 외국인을 그것도 마침 플랫폼화 해가지고 확장성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미국 엔터에서 사오잖아요. 그 M&A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돌처럼 비주얼 되면서 춤 엄청나게 잘 추면서 이렇게 사실 그룹으로 최적화된, 이렇게 정말 잘 훈련된, 교육받은 이런 엔터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엔터 회사를 키우는 그 능력조차도, 기획하는 능력, 이거 자체가 글로벌 탑급으로, 이거 완전 일종의 에코프로비움이 가진 강력한 하이니켄 양극재 기술 진입 장벽처럼 우리 엔터 회사들이 가진 이 칼군무와 아이돌 기획력, 이거 기술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회사가 시총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JYP 이번에 MSCI 8월달에 편입 유력하게 지금 뽑히고 있어요. 에코프로 외 종목 중에 JYP 엔터가 시총 기준만 만족하면 지금 MSCI 8월달에 편입되면 거기서 또 다시 엔터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